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계엄이 선포됐다가 또 다시 해제됐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아주 급박하게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질서들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질서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order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질서는 이제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서인데요. 사실 이것을 이용하는, 관리하는, 만들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가 통치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질서라고 쓰고 통치 시스템이다 라고 읽는다는 거죠. 이것이 오더, 세계 질서,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단어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거는 레이 달리오의 Changing World Order,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세계 질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여러 번 그려드리는 그림이긴 한데요, 1945년부터요 전 세계에서 세계화가 계속해서 진행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이때 세계의 짱이 누구였나요? 반에서 싸움 1등 하는 애 누구였어요?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 모두 다 덤벼도 내가 이겨, 혼자. 막 이 정도의 경쟁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압도적인 나라였고, 그러한 미국이 그때부터 세운 질서, 이게 이제 세계 질서, 브레튼 우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계 질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세계 질서 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세계화가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 있었고요. 자유무역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은 야, 누가 물건 싸게 만드니? 싸게 만드는 애한테 내가 선물로 달러 내가 찍어서 줄게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물가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물건을 싸게 만들기만 하면, 싸게 잘 만들기만 하면은 달러, 저 종이돈이긴 하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막 나도 저물가로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을 해야 되니까 평화로워야겠죠. 계속해서 해적이 바다에서 해적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세계화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게 꺾이기 시작했던 점이 2008년 금융위기였고요. 사실은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이게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계화가 둔화되고 탈세계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2008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질서를 만들었던 미국의 영향력이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약화되면서 탈세계화가 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945년부터 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세상을 내 맘대로 지배했던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2008년이었다는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은 아니야, 야, 내가 1등이야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달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하나 사러 가려고 합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5천만 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고 투자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5천만 원을 내서 자동차를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일 자동차 살까? 그래, 알았어. 그럼 5천만 원이라고 잠깐 쓸게. 잠깐 기다려.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의 종이에 써요.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 갔더니 이 돈을 좋다고 받아주면서 자동차를 주는 거죠. 와, 이게 달러 시스템인 겁니다. 다음 달에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는데 얼마가 5천만 원이 또 든대. 5천만 원 잠깐만, 5천만 원 또 준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제가 쓴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달러의 패권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달러를 잃는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달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달러의 패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질서가 흔들리는 현상을 탈세계화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호무역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달러가 풀리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돼요. 전에는 자유무역을 하니까 야, 물건 싸게 잘 만들었다, 야, 달러 가져와 써라, 야, 이거 내가 찍어서 줄게, 이러면서 이제 달러를 몽땅 풀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달러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보호무역을 하면서 이 달러가 돌아다니는 양이 줄어드니까 달러 패권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금융 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금융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야, 전쟁 좀 했다고 나 0.5조 달러나 있는 그 돈 동결시켜버리면 어떡하냐? 그거 내 돈인데. 이런 이제 분위기고, 어차피 놔둬봤자 유사시에 쓸 수도 없는 그 달러 갖다 버려버려. 차라리 비트코인이 나은 것 같아. 라고 이번 주에 푸틴이 얘기했던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규제라는 것은 달러 패권을 약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처럼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안 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가 왜 관세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역설적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달러를 지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이 정책들, 보호무역이라든지 금융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하면 할수록 달러 패권은 약화되기 때문에 요거 그만하고 관세로 때려버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트럼프에게 관세는요,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질서는 달러였어요. 달러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질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두 번째 질서는 AI 기술 패권입니다. AI 기술 패권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요, 과거 모바일 혁명 시대를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모바일 혁명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있었던 MP3도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요. 내비게이션도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요. PDP도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요. 어떻게 보면 TV의 일부도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요. 모든 이런 기기들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질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냐? 그 사람이, 그 회사가 통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뭐냐라고 보면은 애플과 구글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애플이 만든 iOS, 그리고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때문에 여기서 장사하는 애들은 30% 내라? 매출 났어? 30% 내. 자릿세 내야지. 싫어? 싫으면 딴 데 가서 해. 딴 데 없을걸?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완전히 얼마나 이 질서를 가진, 이 통치 시스템을 가진 국가나 기업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요, AI 패권 전쟁 시대죠. AI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뀔 예정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연기관차가 아니고 전기차가 이제는 스마트카로 바뀔 거고요. 로보택시가 되겠죠. 그리고 로봇은 AI라는 뇌가 들어가 있는 로봇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I 때문에 급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누가 질서를 잡느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정말 많은 부가가치를 누릴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특히나 AI 패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사 혹은 전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갖는다. 앞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애플과 구글이 해먹었던 것처럼 똑같이 또 해먹을 수 있다. 왜? 질서를, 통치 시스템을 갖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실은요, 질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은요, 미국 내에 있는 권력이 일정 부분입니다. 테크로 이동한 것을 의미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제이디 벤스를 추천한 피터 틸, 이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것은 과거에 없던 일입니다. 과거에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처럼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이게 이제 뉴욕에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회사들의 CEO가 이번에는 정말로 정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를 효율화시키겠다라고 만들 때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 달러의 패권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두 번째 AI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권력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AI 패권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누가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통치하느냐를 놓고 엄청나게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렇게 AI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테크의 권력을 오히려 줄 정도로 의사결정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기술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쉽게 설명해봐 라고 하는 분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계엄 사건이죠.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뭐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 계엄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신뢰를 굉장히 크게 실추시킨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블룸버그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에 군인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과거의 박근혜 정부에서의 탄핵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환율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는 돈을 아직 안 빼고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아직 돈을 안 빼고 있다,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얼마나 안 좋길래 채권은 안 팔고 그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엄 사건에 대해서 방금 전에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 문제 너무 심각한 거긴 한데 사실은 내가 걱정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때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진짜 심각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반드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너무 강해서 걱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의 제임스 스탁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 올라왔던 배문성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내용이죠. 이분이 8년 동안 베트남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8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많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겠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첫 번째 부류는요, 세상 망했다, 아유 나 싫어, 아유 나 그냥 너무너무 짜증나, 이런 사람들은 비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죽었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희망적인 사람들, 와 나 곧 있으면 나가겠지? 미국에서 나를 구출해 줄 거야 라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도 역설적으로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실제로는 8년이나 걸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밸런스, 리얼리즘 위드 옵티미즘이라고 말이죠.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요, 결국은 이런 어려움들 극복해내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긍정론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인지 현실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당장 개선될 거라는 기대를 섣불리 갖는 것보다는
이거 장기전이야, 각오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025년 투자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제가 정성껏 이영수, 이혜진 대표님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강의가 있으니까요,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